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밤 10시 30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로부터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연인이 함께 투숙을 했는데 한 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절박한 내용이었죠. 신고자는 30대 여성 박씨, 사망자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유씨였습니다. 당시 박씨는 119에 8번, 112에 1번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의 모습이 꽤나 기묘한데요. 같은 방에 함께 투숙한 연인 중에 남성은 이미 숨이 끊긴 채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여성은 거의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벽 옷걸이에 걸려있던 링거입니다. 박씨 진술을 들어보니까 그녀는 남자친구 유씨와 동반 약물 자살을 계획했는데 어쩐 일인지 자신의 주사 바늘이 팔에서 빠져나오면서 나만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는 빈 약물통 여러 개가 발견되었고요. 사망한 유씨의 몸에도 주사 바늘이 선명히 남아 있었죠. 일단 경찰은 박씨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을 변사사건으로 접수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많은 의문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조사 결과 유씨의 사인은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디클로페낙을 과다 투여하면서 발생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게다가 이외에도 유씨 몸에서 프로포폴, 리도카인 같은 마취제 성분의 약물들이 검출되었죠. 보니까 여자친구 박씨가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약물들을 직접 준비했다고 진술합니다. 동반 약물 자살을 계획했던 이 젊은 커플. 우선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박씨는 남자친구 유씨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요, 2년 전인 지난 2016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7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했으니까 사실 연애 기간으로만 따지면 1년 정도 길지 않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미래를 함께 꿈꿀 만큼 깊은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복도 잠시, 얼마 후 남자친구 유씨가 거액의 카드빚을 안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자친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여자친구 박씨한테 나 너무 힘들다, 나 좀 죽여달라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박씨는 남친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자신도 유씨와 끝까지 함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동반 자살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은 살아남은 박씨의 자백으로부터 나온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죠. 박씨는 미리 준비한 약물을 같은 양으로 나눴고 각각의 몸에 투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박씨에 따르면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약물을 투여한 후에 자신도 같은 양을 스스로 주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박씨만 중간에 깨어나게 된 상황인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추정을 하길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발작을 일으켰고 그의 자신의 몸을 건드리면서 주사 바늘이 뽑힌 것 같다고 했죠. 깨어나서 그녀는 자해를 시도했는데 그 사이 남자친구 유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당황한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박씨는 자신 홀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보이면서 나도 함께 갔어야 했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죽은 유씨의 유족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가족들이 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유씨 누나는 내 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동생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무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게다가 당시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 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심지어 사망 3일 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말하는 아들 유 씨는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경찰의 눈에도 의문점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우선 유서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자살을 모의했다면 정황상 가족에게 남길 유서를 쓸 시간은 충분했을 텐데 유 씨는 어떤 메시지나 전화도 전혀 가족에게 하지 않았죠. 유 씨가 그나마 지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여자친구랑 만나서 저녁 먹을 거예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였죠. 그래서 핸드폰을 좀 더 뒤져보니까 유 씨가 여자친구 박 씨와 나눈 메신저 내역에 동반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의한 죽음이라면 메신저에도 분명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의심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의 양이에요. 숨진 유 씨에게는 치사량이 검출되었고요. 박 씨에게는 아주 극미량의 약물만 검출됐죠. 심지어 약물의 성분도 달랐습니다. 박 씨가 스스로 투입한 약물은 유 씨의 것과 달리 성분이 독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박 씨의 말대로 주사바늘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약물이 바닥에 흘러서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현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 씨의 주장에 모순된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이후에 경찰은 유 씨와 박 씨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툼의 이유가 주로 박 씨의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어요. 그 정도가 생각보다 좀 심각했는데요. 박 씨는 남자친구의 모든 개인정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 심지어는 금융거래 내역도 봐야 한다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죽은 유 씨는 친구들에게 나 여자친구와 너무 헤어지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삐걱거린 관계를 알게 된 경찰이 박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우리의 관계는 너무 좋았다 하면서 막 모르쇠를 일관해요. 자신이 남자친구의 정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라는 태도였죠. 근데요, 더 조사해보니까 유 씨가 사망한 후에 박 씨가 죽은 유 씨의 SNS 계정에 로그인한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있던 걸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살해 혐의까지 확신할 수는 없겠죠. 사실 정황이 더 있긴 했는데 박 씨 휴대폰에서 약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동반 약물 자살을 계획했기 때문에 검색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남자친구를 죽일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보험살인? 조사해보니까 그의 죽음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동반 자살이냐 살인이냐 이 두 기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사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프로파일러가 수사에 투입되면서부터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소속된 프로파일러 신경아 경사님. 그녀는 박 씨의 진술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이건 분명 살인사건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걸 찾아낸 걸까요? 그러고 보니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생각해내지 못할 내용이었죠. 바로 진술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박 씨의 진술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계기였죠. 박 씨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약물을 어떻게 투여했고 몇 초 뒤에 유 씨가 정신을 잃었고 어떤 비율로 약물을 배합해서 어떤 위치에서 주사기를 꽂았는지 아주 자세했어요. 마치 눈앞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읊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사건 발생 계기, 그러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할 때가 되면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할 정도로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너무도 많이 과장된 이야기를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씨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을 설명할 때의 그 확실한 서술과는 너무 달리 계기 부분은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추정하건대 박 씨가 유 씨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사망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만약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거라면 이젠 정확한 살인 동기를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프로파일러 신경사는 이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박 씨의 휴대폰 검색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상하리만큼 박 씨의 검색량이 확 증가한 어떤 시점이 포착돼요. 그때가 사건 이틀 전인 10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죠. 평소에 이 박 씨의 검색 패턴을 보면은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 검색을 하고 그 키워드 같은 경우도 뭐 드라마 무료 보기 같은 아주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10월 18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어떤 술집 이름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날 새벽 2시 50분까지 초단위로 수백 개의 술집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후에 검색어가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남친 성매매, 오피 단속 걸리면, 유흥 탐정 같은 단어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새벽 5시가 넘어가면서요. 프로포폴, 항염증제 주사 방법, 주사 부작용, 쇼크 이런 검색어의 흐름이 그날 저녁까지 하루 종일 포착됩니다. 도대체 이 시간대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리를 하자면 갑자기 어떤 시점부터 기이한 검색어를 넣기 시작한 박 씨. 여기엔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한 유 씨의 계좌 내역에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 시각에 유 씨가 누군가의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아, 여자친구였던 박 씨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내역을 확인했을 테고 즉각 성매매를 의심한 정황입니다. 이후에 이거 뭐야 하면서 분노가 폭발했을 테고 잠도 안 자고 검색을 하다가 결국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방법까지 검색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죽은 유 씨가 이체한 13만 원은 술집 사장님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성매매와는 무관했어요. 하지만 박 씨의 의심은 광적으로 커졌고 그녀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정말 발작적으로 살인 충동에 휘말렸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검색어를 많이 넣었다라는 분석만으로 박 씨의 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숨겨온 사실까지 드러나요. 알고 보니까요. 사망한 유 씨 외에도 다른 남성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심지어 동거까지 했다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황당하죠. 그녀의 직업이 간호조무사임에도 자신이 대형 병원 간호사로 신분을 사칭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 씨는 굉장히 남을 속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그녀의 사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에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검찰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박 씨는 평소에 남자친구 유 씨한테 피로회복제나 수액 이런 걸 종종 주사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함께 피로 좀 풀자 하면서 그를 모텔로 데려갔고 거기서 피로회복제를 가장한 살인 약물을 주사한 정황이겠죠. 검찰은 박 씨가 유 씨의 외도를 의심한 뒤에 집착과 또 충동적인 성향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요, 이 내용 플러스 또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게 되면서 살인의 무게가 실리게 되죠. 2020년 11월 사실상 목격자가 없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전에 최후 변론에서 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남자친구가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서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이 씌워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았고요.
박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허황된 믿음.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박 씨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자신의 말대로 이 수사가 다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진술로 남긴 그 말조차도 증거가 돼서 분석해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진실을 밝혀내는 세상이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낸 사건. 정말 오랜만에 통쾌함을 느끼는데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